정치부에서는 계속 눈에 띄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안타깝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여쭤보면 인천 연수을에 뭐 그냥 상투적인 인사는 빼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됐는데, 사실은 인천은 이정미 의원이 뭐 대학 때부터 노동운동을 계속했고 활동을 어렸을 오랫동안. 때부터 잘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요. 그런 곳인데 민주당 정의령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3파전 끝에 낙선을 했습니다. 일단 사실 표 차이도 좀 있었긴 했는데요. 낙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모든 선거에 낙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의 부족함이죠. 제가 승리를 안겨드릴 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에 다 파묻혔고 특히나 많은 유권자들이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정말 잘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경우에는 한 3년 전서부터 지역구를 이제 닦아왔는데 그런 어떤 이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확실하게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람 앞에 좀 약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 앞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었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원래 이제 진보 진영 표가 지금 이제 정의령 당선인과 이정미 의원과 나뉠 수 있다 때문에 단일화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정의령 후보가 거부했었죠.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그런 조건 속에서 같이 지지율이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또 4+1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회 안에서의 어떤 연합 정치라고 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합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정치 세력과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협상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어떤 지불 비용들도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독자적인 의석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민주당의 어떤 의도대로 국회를 좀 끌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지역구 몇몇 곳에서는 주민들께서 단일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됐던 원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로 보면 진보 진영표가 좀 나뉘면서 어떤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표 차이가 좀 많이 안 나게 떨어졌고,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뭐 사전 투표 조작설도 제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치열한 3파전이 됐었습니다. 그 속에서 뭐 사실 상당한 사표론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조익신 반장 질문할 걸. 부장이 말씀을 하시길래 또 질문하실까 봐 기다렸는데 그 민경욱 의원이 지금 계속 사전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합니다. 그래 뭐 이별이 좋아야 나중에 길 가다 만나도 반갑게 악수라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4년 후에 유권자들과 다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사실 거의 망상에 사로잡힌 수준에서 이 조작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사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공직사회 안에서의 그 투표 조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본인이야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연이은 패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하고 유권자들과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당 이야기를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당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은 정의당의 전
대표이셨고요. 정의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9.7%입니다. 20대 총선에 7%대보다는 2%포인트 남짓 더 얻긴 했는데 당내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2004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첫 진보 정당이 탄생하고 의회에 들어갔을 때 한 270만 표와 거의 비슷한 득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6년 동안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에 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센 어떤 양당 대결 체제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정의당이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다. 만큼의 어떤 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전체 득표율보다 더 아쉬운 것은 노회찬 심상정 이후에 그것을 뛰어넘는 다음 정치인을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 특히나 정말 이 그러니까 단순다수 소선구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소수당이 지역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제 노회찬, 심상정 다음을 잇는 것인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점이 너무나 뼈저리게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에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수당임에도 정의당을 선택해야 할 만한 어떤 가치와 정책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한테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관련 질문을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의당이 이제 2004년 이후에 그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심상정 의원 물론 이정미 의원님도 전직 대표셨지만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물도 없지만 이 정의당이 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국회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던지는 화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화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뭐 인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 안에서 상당히 역량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 꽃을 아직 피우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재난소득 관련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약간 뜬금없다. 무슨 전 국민에게 돈을 주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끌어냈던 것은 또 정의당의 몫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일보해 나가기 위해서 정의당이 던져야 될 어떤 진보적인 정책과 가치 이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개발해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이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역구도 물론 당연히 힘을 쏟지만 비례대표 후보에 좀 이렇게 더 무게를 실어서 전략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볼 때 사실 그 어느 정당보다 정의당 거를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공천 순위의 논란도 있었고 이번 비례대표 후보가 좀 정의당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게 좀 표심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유권자들에게는 약간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 현재 국회가 평균 연령 55세 그리고 대다수 남성에 그리고 6분의 1이 소위 얘기해서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처럼 30대, 40대 총리나 대통령까지는 만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평균 연령을 좀 더 낮추고 또 우리 사회 불평등 양극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 더 끌고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1번, 2번 당선권 안에 청년 전략 명부를 두었죠. 사실 그것을 결정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한테서 많이 기대도 받고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그 비례위성정당 출연으로 정의당이 당선시킬 수 있는 비례 후보의 영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20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비례 명부를 짜는 것은 너무 무리스럽지 않냐. 그 사람들이 과연 너희들이 얘기하는 진보의 가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런 물음을 다시 던지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번에 정의당의 그 비례 후보 당선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51세이고 전반적인 그 20, 30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분들이 이후에 사실 저도 처음에 비례대표 1번 당선될 때 이정미가 누구지? 그런 예.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당에서도 뒷받침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선 뭐 답변을 먼저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그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의원님이 그때 이제 대표를 하시면서 뭐 단식 투쟁도 하시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나와버리면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좀 훼손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럼 차후에 만약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시 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순진한 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막판에 우리가 이거 통과시키면 비례위성정당 만들 거다. 이 엄포를 놓았을 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정당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정당을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똑같은 위성정당을 2개씩이나 만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예측을 뛰어넘고 선관위도 인정을 해줬고 또 집권 여당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런 정당 질서를 허물어뜨린 이번 선거법 개정의 허점들을 잘 보완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을 꿔주는 이런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비례 후보 명부를 민주적인 당원 당규에 따른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 나갔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원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게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됐죠. 그때 맨 처음에는 정의당도 거기에 참여하냐 마냐 얘기가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 얘기는 우리는 원칙을 지키겠다 해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참여했다라고 하면 비례의석을 더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연 뭐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저는 좀 의문인데다가 사실 1 더하기 5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하게 그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었다라는 점을 본인 스스로 그 당 스스로가 밝힌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강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는 것인데 정의당이 그것을 포기하고 정의당을 없앤 상태에서 총선을 치루었어야 됐는가. 또 하나는 정말 이 승자독식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마저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당조차 그렇게 쫓아갈 수는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겠다고 한 정당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편법에 그냥 동승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지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을 지지했던 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원칙을 지키는 정당의 모습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의 뭐 데스노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원칙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지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비례순위 앞서 얘기했지만 원칙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예를 들어서 사회의 갈등이 컸던 국면에서도 사실은 흔들린 부분도 있었고요.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 조국 국면에서 정의당에서 직접 사과도 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그 비례 후보 순번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5만여 명의 시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선출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예. 다만 1번, 2번을 우리 국회가 지금 너무 노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선도적인 어떤 의제들을 다루는데 쫓아가고 있지를 못하다. 이 시대 변화를. 그래서 좀 더 젊은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
뭐 많은 의석을 갖는 정당들이 그런 걸 더 많이 해줬다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 정의당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 속에서 나머지는 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과 경선인단의 투표로 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참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이중대 이미지는 확실히 털었다라는 점에서 또 정의당이 다시 우리 두 발로 서서 가야 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잘 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저희 반장들도 여쭤볼 것도 많고 해서 많이 돼서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 180석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180석 정당이 됐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내 다수당이면서도 제1야당 때문에 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집권 정당이 할 수 없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정의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는 있지만 야당 주류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그 시대가 더 이상 그 임무를 허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집권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이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고 갈 수 예. 있는 예인선과 같은 역할, 이런 그 야당 주류를 교체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